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오늘부터는 역사학자 폴 케네디가 역사상 강대국들의 흥망과 권력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까 오늘도 폴 케네디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첫 번째 강의 바로 들어가 보죠. 폴 케네디의 위대한 수업, 강대국의 흥망 유럽,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폴 케네디는 영국의 역사학자로 국제관계와 권력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국의 위기와 중국의 팽창을 예견해 지금까지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베스트셀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경제력과 군사력의 균형 있는 성장을 중요시한 학자니까 이 관점에서 강의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유럽이 어떻게 강대국 반열에 올랐고 어떻게 내려오게 되었는지 같이 알아보죠. 전 세계적인 강대국 체제의 시작은 유럽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1500년을 주목하는데요. 이 시기 유럽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환점이 존재합니다. 일단 봉건제를 벗어나 초기 근대 국가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탄압에서 벗어나 종교개혁을 단행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500년을 기점으로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이 영토 확장을 시작해 식민제국을 건설했고 세계 열강의 반열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1500년경 가장 강한 두 나라는 중국과 지금의 터키인 오토만 제국이었지만 16세기 본격적으로 유럽인들은 바다로 나아가며 지배 세력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무기와 항해술이 개발되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렸죠. 16세기에서 17세기에 서유럽 국가들은 관료제와 조세제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걷어들인 세금은 주로 해군에 투자했죠. 해군들은 바다로 나가 무역로를 개척했고 당시 유럽에 귀했던 금, 은, 식물성 기름, 향신료 등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엔 강탈도 물론 있었죠. 이들은 누구보다 식민 지배의 이점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대한 식민지를 건설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브라질 해안이나 카리브 해, 서인도 제도 등을 원했을 뿐이었죠. 극동 지역으로는 아예 진출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폐쇄적이었고 유럽인들에 대한 반감도 있었죠. 그래서 16세기 이후 유럽이 주도한 세계 질서는 해군의 영향력이 닿는 범위인 남미와 아프리카, 서인도 제도의 해안 지역에만 국한되었습니다. 17세기가 되어서 새로운 열강들이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경쟁하던 국가들을 살펴보면 스페인 제국,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주도하던 질서가 가장 크게 충돌한 전쟁은 나폴레옹 전쟁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유럽 전체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되고자 했지만 유럽 열강들의 연합 세력에 의해 결국 실각하고 맙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그러니까 1815년 이후 세계 역사를 살펴보죠. 19세기 초반은 유럽이 본격적으로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때입니다. 이때 중국은 내분에 시달리고 있었고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 시대로 여전히 폐쇄적이었죠. 인도의 왕들은 항복해 영국 통치제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서아프리카와 인도양, 태평양 연안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스페인이 중남미 지역에 보였던 식민지를 포기하기 시작하자 19세기 중반 이후 유럽 세력은 서서히 약해졌습니다. 이때 아르헨티나나 페루 등 독립국가들이 탄생했죠. 유럽이 지배하던 세계 질서에 막타를 친 것은 두 번의 세계대전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유럽 대부분이 폐허가 되었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은 붕괴되었고 러시아는 소비에트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강한 군사력을 가졌었지만 패배하고 난 뒤 내전을 겪게 되죠. 승전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 역시 말만 승전국이지 전쟁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죠. 1919년 이후 국력이 심각하게 약화되었고 재정이 파탄났습니다. 이후 누가 유럽의 1등인지 계속 겨루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그 틈을 타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같은 파시즘 세력이 유럽의 권력 시스템에 도전했죠. 결국 유럽의 패권을 놓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은 더 큰 위기를 겪습니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폭격 때문에 완전히 박살이 났죠. 2차 세계대전의 진정한 승자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유럽과 멀리 떨어진 본토에서 대서양을 건너 대규모 군대를 파병했죠. 마찬가지로 스탈린의 붉은 군대와 함께 부활한 소련 역시 유럽의 전쟁터와는 거리가 있었고 독일을 물리치면서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의 패권을 두고 치러진 전쟁에서 유럽에서 떨어져 있던 두 국가가 이득을 보게 되었죠. 이후 유럽은 더 이상 강대국 체제의 일원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1950년에서 55년 유럽 국가
국가들은 식민 제국을 포기해야만 했죠. 영국은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철수했고 프랑스는 서아프리카에서 철수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또 이겼는데 졌네요. 결국 유럽은 강대국 체제의 일원이 되기 위해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프랑스와 독일을 필두로 한 유럽 지도자들이 통일된 유럽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했죠. 그 결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유럽은 몇몇 범유럽적 조직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토와 EU가 있죠. 나토는 냉전 기간 동안 공산권에 맞서 유럽을 방어하기 위한 조직이었지만 지금까지도 범유럽적 군사안보를 논의하는 기구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EU는 세계 무대에서 유럽이 발언권을 얻기 위해 경제, 문화, 지적재산권, 무역정책 등을 통합한 연합이죠. 강대국 체제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거대한 권력 시스템을 발명한 것입니다. 이로써 유럽의 패권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이 퇴장하면서 비로소 미국과 소련이 신흥 강대국이 되었죠. 패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유럽 권력이 가졌던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직과 중앙통제 시스템. 두 번째, 경제력과 자금 동원력. 세 번째, 군사력이 바로 그것이죠. 강대국이라면 중앙집권식 정부와 경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어야 하죠. 또 자국의 영토를 지킬 수 있어야 하고 해외에서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오늘날 강대국과 강대국을 꿈꾸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푸틴 체제의 러시아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력은 부족합니다. 반대로 일본은 경제와 무역에서는 우위에 있지만 군사력이 약하죠.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세계 최강국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군사기술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폴 케네디는 말합니다. 폴 케네디는 1등을 향했던 유럽 국가들의 교훈인 경제력과 군사력이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역사는 깊게 들어갈수록 할 얘기도 많고 복잡하지만 지금은 거대한 권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조금 아쉽더라도 참아야겠죠. 제가 아쉬워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